우리가 식사 대용으로 자주 먹는 식빵. 저도 오늘 아침 식빵을 먹고 왔는데요. 충격적이면서도 좀 흥미로운 실험을 해봤습니다. 식빵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100일 동안 보관을 해봤는데요. 무려 85일이 지나도록 썩지 않고 생생하게 유지가 됐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을 주도한 팩트홀의 공성윤 기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식빵이 모두 몇 종류였습니까? 네, 실험 대상으로 삼은 빵은 총 7종류였습니다. 목록을 말씀드리면 먼저 파리바게뜨에 일단 가장 먼저 이제 기본적인 식빵 종류입니다. 먼저 파리바게뜨 후레쉬 식빵, 그리고 뚜레쥬의 쫄깃한 탕종 식빵, 그리고 삼립식품의 토스트를 위해 태어난 식빵. 우리가 이제 토스트를 먹는 대용량 식빵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개는 조금 고급 식빵입니다. 이제 리치몬드의 밀크 식빵, 김영모 과자점의 우유 식빵, 그리고 아띠제의 2cm 식빵, 포숑의 샌드위치 식빵. 이렇게 7가지 종류로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네,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식빵을 선별한 것 같은데요. 대용량 식빵이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흔히 파는 토스트용 식빵,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길다란 거 아마 보통 지나가다 토스트 가게를 보셨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길다란 식빵인데 가격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용량은 굉장히 많죠. 보통 한 700g에서 800g 정도 됩니다. 네. 식사 대신 먹는 식빵을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100일이 지나도록 썩지 않았다. 네, 이거 일단 먹어도 되는 거냐 하는 궁금증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왜 썩지 않느냐 하는 궁금증이 또 하나 드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했습니까? 일단 이제 빵을 구입한 그대로 특별히 조작을 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좀 곰팡이에 뭐라고 할까요? 이제 사실 아무래도 빵을 오래 놔두다 보면 공기가 통할 때도 있고 그런 가능성을 이제 고려를 했기 때문에 공기를 통하는 구멍을 한 2-3개 정도 뚫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기가 통하게 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네. 유통기한이나 구입 날짜는 당연히 다 같이 맞췄겠죠? 예, 같이 맞췄습니다. 네. 제 가장 일찍 썩은 식빵이죠? 예, 그게 예. 며칠이 지나면 썩은 식빵이 가장 먼저 썩은 겁니까? 예, 그래서 80여일까지 아무 식빵도 썩지 않다가 포숑의 이제 샌드위치 식빵이 가장 먼저 상했습니다. 이제 단면에 곰팡이가 한 3분의 2 정도 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0여일. 예. 80여 이제 정확히는 이제 95일 만입니다. 예. 95일이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처음 식빵이 썩기 시작한 거는 85일. 아, 죄송합니다. 85일이네요. 가장 네. 처음 썩은 게 이제 85일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날을 기점으로 이제 점점 더 다른 빵도 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중에 가장 일찍 썩은 것이 포숑 식빵이다. 예, 예. 포숑은 유명 브랜드, 유명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고급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번 두 번째로 썩기 시작한 식빵은 뭐였습니까? 예, 2번째로 썩기 시작한 빵이 김영모 과자점의 식빵에 이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예. 네. 김영모 과자점도 유명 과자점이죠? 예, 맞습니다. 네. 순서대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먼저 이제 85일을 기점으로 포숑의 식빵이 가장 먼저 상했고, 그리고 김영모 과자점, 아티제, 그리고 리치몬드 식빵이 이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곰팡이가 핀 면적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네. 예. 가장 늦게 썩은 식빵, 다시 말해서 썩지 않는 식빵은 네. 어떤 거였습니까? 네, 이제 삼립식품의 아까 대용량 식빵과 그리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식빵은 사실 100일이 넘도록 전혀 곰팡이가 피지 않았습니다. 아, 네. 100일이요. 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삼립식빵. 네, 3가지입니다. 네. 물론 이 업체들의 반론도 나중에 들어봤겠죠. 네,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 식빵 말고 혹시 다른 케이크나 이런 것도 실험을 해봤습니까? 네, 이제 파리바게뜨에서 생산하는 롤케이크, 정확히 블루베리 롤케이크로 실험을 했는데 블루베리 롤케이크는 6개월이 다 돼가도록 전혀 곰팡이가 피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요? 예. 이게 그러면 먹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제가 조금 떼서 맛을 봤습니다. 근데 네.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육안으로도 전혀
이상이 없고 그리고 맛도 전혀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아, 직접 맛을 봤다. 예. 네. 뭐 설마 무슨 일 있을까 해서 먹어봤는데 역시나 네.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고요. 네. 혹시 냉장고 냄새 같은 건 나지 않았나요? 글쎄요. 제가 냄새에 둔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냄새도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아, 놀라운 이야기네요. 네. 그러면 이 빵을 먹어도 되느냐? 일단 그 제조업체들의 입장을 들어봤을 텐데요. 네. 뚜레쥬르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뚜레쥬르는 계속 답변을 피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가 사실 홍보팀에서 이 곰팡이의 생육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제조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답변을 피했는데 역시 SPC, 이제 파리바게뜨 모회사인 SP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주겠다, 기다려달라 이런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네. 이 기사는 시리즈로 연재한 기사죠.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면 뚜레쥬르 측 반응이 기사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뚜레쥬르 측에서는 빵이 안 상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다고요? 예, 이제 답변을 계속 요구하다가 결국 이제 홍보팀의 관련 관계자를 만나서 대답을 들었는데, 이제 빵이 안 상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도 이제 뚜레쥬르 빵을 구입해서 먹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그렇게 오래 안 상하는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나라면 먹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오래 빵이 상하지 않고 오래 있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오래 안 상하면 좋은 거 아니냐. 네. 네, 엄연하게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네. 네, 정부가 마련한 유통기한이 있을 텐데 네. 그 유통기한을 지나서 먹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제 유통기한 외에도 소비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소비기한이라는 거는 이제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3년에 도입한 개념입니다. 이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 달리 제품을 먹어도 문제가 없는 기한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유통기한보다 조금 더 길게 잡는 게 보통입니다. 네, 그럼 식약처는 뭐라고 합니까? 식빵이 썩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식약처의 답변은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이 실험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식빵의 포장지 상태, 그리고 주변 온도, 환경, 습도, 그리고 공기와 닿는 면적 등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실험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는 연구소에서는 그렇게 가능한지 몰라도 네. 보통 가정에서 저희 집도 그런데요. 식빵을 보관할 때는 그냥 냉장고에 넣어 놓는데 네, 맞습니다. 그 보통 식사를 집에서 식빵을 먹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집에서 수분 활성도를 모두 측정하면서 식빵을 보관하지는 않겠죠. 보통 그냥 가정에서 온도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보통일 텐데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식약처의 답변이 글쎄요, 타당성이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식약처는 유통기한 말고도 소비기한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아까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 소비기한이란 게 어떤 개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 2013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보통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유통기한보다 길게 예를 들어서 계란은 뭐 25일, 그리고 식빵은 18일, 그리고 우유는 45일, 두부는 90일까지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자료가 돌고 있는데 식약처는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고요. 본인들이 제작한 자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기한은 표기 의무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네, 사실 표기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조사에서 소비기한을 임의로 정해서 기재해도 그게 뭐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거나 문제될 거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킬 필요가 없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네. 표시해도 되고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네, 굉장히 애매한 개념입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을 명확하게 적어 놓으면 아무래도 편할 텐데, 근데 제조사 입장에서도 표기 의무도 없고, 그리고 식약처도 표기 의무가 없으니 처벌할 근거도, 그리고 감독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죠. 네, 식약처 담당자도 이 식빵을 먹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 썩지 않는 거에 대한 반응을 식약처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까? 네, 제가 은근히 한번 물어봤는데 역시 본인도 나라면 먹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라면 먹지 않을 것 같다. 예, 예. 아까 그 제조업체 홍보실 담당자도 자기라면 먹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식빵이 왜 이렇게 썩지 않느냐. 내용을 좀 들여다본 걸로 아는데요. 네, 네. 식빵에 들어있는 물질이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네, 사실 이제 가정 주부님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식빵을 구입할 때 식빵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뒤에 있는 성분 표기란을 제대로 자주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 한번 오늘 이제 빵집에 가서 한번 들여다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빵을 만들 때는 밀가루, 이스트, 우유, 계란, 뭐 소금 이 정도가 들어가는 게 보통 레시피입니다. 근데 이제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그리고 여러 가지 제과점에서 파는 식빵들의 제품 표기란을 성분 표기란을 살펴보시면 그 외에도 효모, 기타 가공품, 합성 착향료, 정제팜 올레인유, 팜유, 팜스테아린 무슨 말인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한 10가지 정도의 성분이 또 같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가지요. 네네. 밀가루, 설탕 이런 거 빼고도 10가지. 이제 대용량 식빵 같은 경우는 뭐 10가지가 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밀가루를 포함해서 이제 한 10가지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에 기타 무슨 영양 강화제라든가 네. 산도 조절제 예. 이런 성분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 유화제라는 게 뭡니까? 이 유화제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뭐 저도 빵을 몇 번 만들어 봐서 아는데 이 기름과 물을 쉽게 섞이기 위해서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는 게 유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화제는 천연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합성 첨가물,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낸 합성 첨가물로 유화제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이 유화제를 사용하면 제조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기 때문에 제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합성 첨가물이라고 하면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죠? 예,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식품 첨가물에는 합성 첨가물과 천연 첨가물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천연 첨가물은 천연에 있는 재료에서 화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추출한 첨가물이고, 합성 첨가물은 말 그대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합성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첨가물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합성 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약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하루 권장량 이하로 먹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합성 첨가물을 먹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두통부터 시작해서 복통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이제 부작용이 보고된다. 그리고 실제로 보고된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하신 전문가분도 있었습니다. 네, 연구 결과에 따라서 해가 없다는 결과도 있고, 네. 반대로 해가 많다는 결과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는 이 합성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 합성 첨가물을 사실 여기도 조금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이제 성분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분 표기 예제에는 약간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요? 일괄 표시제라는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함정이라고. 네. 사실 이 일괄 표시제라는 거는 여러 가지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더라도 같은 용도로 쓰이면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적어도 된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화제로 쓰이는 것이 굉장히 많아도 유화 기능을 한다면 대표적인 거 하나만 기재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네. 유화제는 아까 10여 가지, 네. 많게는 수십 가지의 첨가물질이 있다고 했는데요. 예. 그중에 하나만 쓰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가 알 길이 전혀 없습니까? 네, 사실 소비자들이 그 유화제로 무엇이 사용됐는지 일일이 확인해 보기는 힘든 부분이죠. 물론 제조사 측에서도 유화제로 무엇이 쓰였다라고 모두 밝히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럼 정부는 이걸 밝히라고 하지도 않고요. 네, 사실 정부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해진 포장지의 단면적에 그 많은 합성 첨가물의 목록을 어떻게 다 기재를 하느냐. 지금도 기재되어 있는 글자가 작은데 50, 60여 가지 된 합성 첨가물을 모두 표기하면 도대체 포장지를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식약처나 정부 입장에서 좀 억울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모두 표기가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겠죠. 네. 제조업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제조업체에서는 이렇게 식약처가 표기 의무를 아까 말씀드린 일괄 표시의 항목에 따라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네, 없습니다. 네. 시중에는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식빵들도 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건 그러면 화학 첨가물 넣지 않았다는 광고는 믿어도 되는 겁니까? 사실 합성 첨가물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데, 물론 이제 그런 식빵들이 많이 있었죠. 식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빵 종류도 합성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빵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커피 네. 크림 같은 경우가 그랬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커피 크림도 합성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유에서 추출한 첨가물인데 결국 이거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커피를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모 기업에서 이제 커피 믹스를 개발을 하면서 우리는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반대되는 다른 경쟁 업체에서는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합성 첨가물이 이제 카제인 나트륨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 카제인 나트륨은 일종의 단백질의 하나인데, 이제 우유에서 추출하는 성분입니다. 근데 이 카제인 나트륨을 첨가물로 볼 수 있느냐? 그냥 우유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해가 될 것이 없다. 근데 이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라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카제인 나트륨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면 우유를 넣었냐 아니면 우유에서 뽑아낸 첨가물을 넣었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될 것이라서 소비자들은 혼란만 가중된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게 첨가물이 들어간 건가 들어가지 않은 건가, 어떻게 보면 시각에 따라서 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고 들어가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결국 피해보는 거는 소비자분인 거죠. 네. 예. 현실적으로는 이 많은 수십 가지에 달하는 첨가물을 다 밝힐 수도 없고, 네. 그렇다면 밝히지 않도록 하니 소비자는 뭐가 들어갔는지 알 길이 없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 첨가물이 완전히 유해하다 혹은 유해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어느 하나 딱 결론을 내리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네. 그 와중에 업체들은 첨가물을 넣었다, 넣지 않았다. 넣었으면서도 넣지 않았다고 발표를 하고, 네. 광고를 하고요. 네. 네. 또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해가 없다고 광고를 해서 네. 어느 게 맞는 건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소비자 단체 한국 미래 소비자 포럼인가요? 네. 네, 여기서 12개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한 적이 있다고 하지요. 예. 네, 그 결과에서 8개 제품에서 인공화학 조미료가 나왔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예. 어떻게 이 시민단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약처나 정부는 이 모든 합성 첨가물을 표기할 수 없다. 현행 제품 표기사항에서는 그렇게 또 법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제조사도 문제가 없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단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소비자의 알 권리는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모두 표기하거나, 그리고 표기가 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사이트에 따로 공지를 해서라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네. 한간에는 유기농 밀가루, 네. 100% 유기농이다라고 광고를 하는 식빵들도 있죠. 네. 그런 빵은 먹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유기농 밀가루 물론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식빵도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유기농 밀가루의 밀가루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게 이제 아무래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유기농 밀가루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유기농 밀가루가 모두 국내에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제 외국에서 들여온 유기농 밀가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농 밀가루 식빵이라고 해서 모든 성분이 유기농인 건 아닙니다. 밀가루만 유기농이고 계란은 유기농이 아닐 수도 있고 우유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밀가루만 유기농이다. 네.
그러면 유기농 밀가루에 유기농이 아닌 계란을 섞으면 밀가루 식빵이냐 아니냐 애매모호해지네요. 네, 사실 이것도 이제 규정 기준이 있습니다. 뭐 전체 성분의 몇 % 이상이 유기농이면 유기농 식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글쎄요, 이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제품을 구입할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네. 예. 완벽한 유기농 식빵을 구하려면 밀가루 유기농, 버터 유기농, 네. 그런 식으로 네, 모두 다 계란 유기농, 우유 네. 유기농, 예. 그런 식빵이 정말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취재 과정에서 그런 식빵을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뭐 시중에서 그런 완벽한 100% 유기농 재료로 만든 유기농 식빵이 유통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확답을 내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네. 예.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네, 곰팡이가 생긴 식빵 네, 이거 먹어도 되느냐 네. 하는 건데요. 네. 어떻게 먹어도 되는 겁니까? 네, 여기와 관련된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도움이 받을 만한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농무부에서 이제 빵이나 구운 식품에 곰팡이가 피면 바로 버리라라는 권고 사항을 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빵의 곰팡이는 알레르기 반응과 호흡기 질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일부 곰팡이는 마이코톡신, 쉽게 말해서 곰팡이 독입니다. 이 마이코톡신, 네. 이게 이런 치명적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마이코톡신이란 곰팡이 독은 주로 이제 빵에 사용된 밀가루 같은 곡류 그리고 견과류에서 주로 생겨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먹으면 치명적이다. 네, 이제 간암 등 이제 막 각종 암을 유발시키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사실 이제 치명적인 거죠. 예. 네. 일부 연구에 따르면은 발암 물질만큼의 독성이 강하다. 네. 네, 그렇습니까? 네,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담배의 발암 물질과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담배 발암 물질 셀 수도 없이 굉장히 많죠. 근데 발암 물질 중에 좀 발음하기 힘듭니다. 디메틸 니트로스 아민 뭐 이런 발암 물질보다 아까 말씀드린 마이코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이 무려 3,750배나 독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750. 예, 3,750배입니다. 네. 이 정도면 뭐 거의 맹독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식빵이 썩지 않으니. 네. 이런 곰팡이는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글쎄요. 일단 합성 첨가물이 유해하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원론적인 질문도 돌아갈 것 같은데 합성 첨가물이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질문도 돌아갈 것 같은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곰팡이가 생겼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명적인 독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할 텐데 또 이 치명적인 독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 그만큼의 이제 화학적 성분을 가진 합성 첨가물을 쓴다. 글쎄요, 결코 이게 꺼림칙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곰팡이가 생기면 무조건 버려라. 네. 미국 농무부의 입장은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세훈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